안녕하십니까. 네, 이투스네오 입시센터 수성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수능이 이제 사실 많이 어려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1교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그 가채점 설명회 자체가 분위기가 썩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역시도 마음이 많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최대한 그래도 정신을 잡고 방법을 찾아 나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이제 인서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채점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부터 처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희는요, 학생들의 사실 수능 시험까지 거의 1년 이상의 그런 공부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그런 학문적 목적이나 그런 현실적인 목적,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개개인의 그런 노력한 성적표를 보면서 그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사실 입시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 후에 그런 정시 배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회를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수능 변별력 비교 분석입니다. 수능 변별력 비교 분석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이 작년에 비해서 또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는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문과, 이과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봤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만점이 14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131점. 그 격차가 13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모두
1등급 만점 최고점과 1등급 컷의 점수 차이가 17점에서 18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작년보다도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수학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죠. 수학은 작년에 가형, 자연계열 학생들이 봤던 가형의 경우는 1등급 만점 최고점이 137점이었고 1등급 컷은 130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고작 7점에 불과했고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6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거의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게는 더블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네, 뭐 더블 가까이죠, 정확히는. 이리 돼버리면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서 다른 못한 영역을 상실시킬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내가 이 수학을 조금 못 보더라도 국어를 잘 봤다면 상실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어든 수학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보통 수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특히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점수가 뭐 9점이나 11점이나 12점이나 이 최고점과 1등급 컷의 점수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또는 애시당초 좀 뭐랄까 꿈꿔왔던 교차 지원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등급, 3등급, 4등급을 볼까요? 2등급, 3등급, 4등급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뭐 크게 이렇게 뭐 차이나 변동이라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 폭은 넓어졌습니다. 물론 1등급만큼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지요. 이 말인즉 상위권 아이들은 변별이 커진 반면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작년이랑 좀 유사해지는 면이 있다. 이래 돼버리면 우리가 사실 뭐 가고자 했던 그런 인서울 대학의 경쟁 같은 경우는 라인에 따라서 정말 치열해질 수도 있고 또 작년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자연계의 수능 영역별 중요도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거는 이제 변별력, 난이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들별로 뭐 영역별로 이제 중요도가 높고 낮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전에 먼저 어머님들 혹시 이 자료집 받아보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이제 자료집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설명의 어떤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들, 거의 뭐 많게 이제 26개 대학들까지 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 어떤 그 입시 결과, 모집 요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글씨가 좀 작습니다. 네, 글씨가 작지만 이제 저희가 이 또 이거를 말씀으로 또 설명을 사실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어머님들 어차피 여기 뒤에 가보면요 대학별로 제가 또 진행하는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무슨 가장 그 자연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국어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들, 그러니까 뭐 상위 한 30%, 하위 30%를 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모든 대학들을 다 담기에는 사실 이 슬라이드에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자연계열 친구들 입장에서 국어 반영 비중이 그래도 높은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우선적으로 자연계열에서는 서강대학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36.7%입니다. 물론 뭐 서강대학교의 수학 반영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고려대학교 가정교육, 그리고 세종대학교 숙명여대 의료학 등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어의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들은 사실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 국어가 고작 10%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경대학교, 세종대학교의 인공지능 등이 이제 국어의 반영 비중이 낮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계열 아이들 대다수가 사실 국어보다는 수학에 더 많이 집중을 하지요. 근데 이제 국어가 이제 복병이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수능에서는. 왜냐 국어가 엄청나게 어려웠으니까요. 물론 어머님들 중에 이제 이들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이제 반응 비중이 높은 대학들과 그다음에 낮은 대학들, 이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나눠놓은 겁니다. 물론 이 중간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응 비중이 무려 50%입니다. 사실 50%면은 거의 수능 4개 영역 가운데서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수학 반응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아까 국어 반응 비중이 높은 대학에도 서강대가 있었지만 이 수학 반응 비중도 만만치 않게 서강대학교가 높습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 중앙대, 뭐 가톨릭대에 의해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세종대, 뭐 서경대 등 얘들이 이제 수학 반응 비중이 각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 반응비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개 다 수학에 좀 자신 있는 아이들이겠지요.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수학을 좀 못 봤다,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그런 성적을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위 대학의 그룹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숙명여자대학교 의유학 같은 경우는 수학 반응비가 25%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뭐 덕성여대나 서울여대 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탐구 반응 비율입니다. 이제 탐구 반응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탐구 반응비가 이제 높은 대학들 상위 그룹과 낮은 대학 이제 하위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탐구력 보안이 이제 사실 성균관대학교, 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 대학들이 탐구 반응 비중이 35%로 상당히 높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은 뭐 홍익대나 국민대나 뭐 성신여대 등이 이제 30%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탐구 과목에서 못 봤다, 내가 정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성적을 받았다면 가급적이면 탐구 반응 비중이 낮은 대학들, 낮은 모집 단위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낮은 대학들 보시면요, 뭐 숙명여대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반응비는 엄청난데 과탐 반응비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숙대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면 통계학과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성대, 뭐 연세대 융합과학공학 등이 이제 이 하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영어 반응 비중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는 등급에 따라서 감점 혹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 폭이 이제 큰 대학이 있고 작은 대학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영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1등급 쉽사리 못 받습니다. 왜냐, 1등급의 비중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제 2등급, 뭐 3등급 한 문제 차이로 막 등급이 갈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서경대나 숙대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 등급 간의 격차가 2.5점, 뭐 2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점으로 되어 있고요. 서강대학교나 서울대, 가톨릭 의예 등은 영어 반응비가 사실 많이 낮습니다. 물론 서울대나 의예 같은 경우는 영어 반응비가 낮더라도 거의 다 많은 아이들이 1등급을 차지하기 때문에 2등급이 뜨는 순간 사실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치 한약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실 우리는 의치 한약수와 관련된 게 주된 내용이 아니지만 그냥 대충 그냥 훑어보고만 가겠습니다. 네,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감점 적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맨 위에 뭐 동국대학교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옵니다. 이건 이제 뭐 엑셀로 정렬을 했을 때 경우지요. 네, 예, 사진 찍으시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대강 이제 보시면 사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학 반영 비율 낮은 순, 이건 이제 의치 한약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인문자연 교차, 그러니까 이 문과 학생들도 의학과를 갈 수 있는 경우, 또는 인문자연을 통합해서 모집하는 경우.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면접 PF 반영이 아니라 이제 실제 그 반영 비율로 적용되는 의치 한약수 등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그룹별인데 우리가 이제 주요롭게 보아야 될 대학들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뭐 이화여대, 경희대, 그 다음에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학교에 올해 이제 그
홍익대까지 해서 올해 원점수 배치표입니다. 원점수 기준입니다. 현재 아직 가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점수로 1대1대1 반응 비율로 했을 때 국수 영탐을 이제 저 세 과목을 합쳤기 때문에요. 국수탐을 합쳤기 때문에 나중에 실체점 결과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느 정도의 어떤 대학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표를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최상위 학과부터 해서 최하위 학과의 스펙트럼이 이제 이 점수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 서울과 경희대 국제인데요. 이제 경희대 서울 캠퍼스와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참고로 같은 학교, 본교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어떤 논란들 때문에 뭐 분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같은 학교 본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그런 배치 점수나 입시 결과도 상당히 겹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입시 결과가 또 서울 시립대와도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대에 이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다군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위과들이 배치 점수로는 높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 입시 결과는 또 그렇지 않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국대와 홍익대가 이제 그 다음 대학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울대학 A그룹입니다. 이제 A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좀 주의하게 봐야 될 대학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숙대, 국민대, 뭐 숭실대, 그리고 이제 뭐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편의상으로는 뭐 원점수로 이렇게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실제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적에는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격차가 발생된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학이 어떤 특정한 대학이 뭐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 학과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의 길이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은 참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비등비등해서 원서 라인대에서 결과적으로 좀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반영비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좀 적합한 전공은 무엇인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B그룹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약간 좀 처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 B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앞에 있었던 서울과학기술대부터 해서 성신여대, 세종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명지대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들 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약간 명지대학교가 처지긴 합니다만은 이들 대학들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반영비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갈릴 수가 있고 어느 특정한 대학이 뭐 압도적인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의 어떠한 지원 경향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수능 지원 조합 이제 대학별로 이제 그럼 요강 핵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인서울대학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을 사실 다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 상위 대학들부터 제가 세세하게 다루게 되면 어머님들 지치실까봐 제가 시간상 이유로 이제 우리의 어떤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대학들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경희대학교부터 좀 다루고자 합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는요,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면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을 나열했습니다. 제가 뭐 모집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앞서 나눠드린 이 가채점 설명의 자료집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일일이 제가 모집 정원을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면 우리에게는 일단은 나한테 유리한 반영비가 무엇이냐, 이거를 조금 먼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조금 변동이 있다면 군 변동입니다. 이거는 군 변동이 아니라 타 대학의 군 변동에 의해서 경희대학교가 약간의 파이를 나눠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진 게 경희대학교의 핵심입니다. 왜냐? 경희대학교 자연계열은 작년에도 그러했고 올해도 그러하듯이 여전히 서울 캠퍼스는 가군 그리고 국제 캠퍼스는 나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보통 서울대학교가 군 이동을 하면서 그 아래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군 이동을 했는데 경희대학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대학들이 군 이동을 하면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경희대학교 공과대학이 있는 나군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이제 이화여대가 가군이었고 서울시립대학교가 가군이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대는 나군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국제캠퍼스를 안점으로 쓰게 되면 보통 가군에는 서울시립대학교나 또는 이화여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서가 분배가 됐었는데 올해는 나군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가 다 모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원자가 분산되는 일이 발생돼 버립니다. 왜냐?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결과적으로 셋 중에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어찌 보면 내가 경희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분산이 돼버리니까요. 모두 같은 군의 세 대학이 만나버렸으니까. 아까 앞서서 저희가 배치 점수 아까 보여드렸지요. 아까 앞서서 배치 점수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아까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입시 결과가 이건 입시 결과가 아니지만 배치 점수입니다만은 서울 캠퍼스가 시립대학교랑 많이 겹칩니다. 이거는 실제 입시 결과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높게 배치됐지만 이거는 배치 점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실제적인 어떤 입시 결과 면에서는 이제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비등하게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들 대학들의 그 나군의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들의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최대한으로 이익을 좀 누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실 경희대학교 자연계열 정도를 한번 우리가 타겟팅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경희대학교가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했듯이 뭐 어떤 입시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폭발하니까 그래서 안 써야지 로 가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약대나 이런 것, 약대가 가군에서 선발하는 거, 뭐 이런 특이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외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서 이제 제가 지금 거의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제 서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외대 같은 경우는 참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인서울대학인데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참 뭐랄까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서울로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아까 이제 제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반영 비중을 보시면은요, 자연계열이 국어 20%, 그리고 수학이 35%, 그리고 과탐이 이제 20%, 영어 25%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약간 특이하게 자연계열인데도 실질적으로 어떤 탐구 반영 비율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지금 모집요원상으로는 탐구 반영 비중을 20%라고 명시를 했지만 나중에는요. 이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대학들은 탐구 과목에 있어서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우리 학교는 뭐 99%는 몇 점, 뭐 98%는 몇 점, 97%는 몇 점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탐구 변표 면에서 이 격차를 굉장히 줄이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수학이나 영어나 반영 비율이 작년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는 측면 또 이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서울시립대학교랑 경희대학교가 같은 군에서 이제 파일을 나눠 먹는 형태가 돼서 어느 정도 이 시립대학교도 어느 정도 좀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표적으로도 아까 경희대와 함께 이제 좀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 이게 표적 마크입니다. 이게 전구 램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참 물론 이제 시립대나 경희대학교와 이 자연계열과 굉장히 겹치는 면이 또 있는 대학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참 선호도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와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를 붙게 되면 또 아이들이 건국대학교를 택하는 경향이 있고, 또 건국대학교랑 서울시립대학교를 붙게 되면은 또 적지 않은 애들이 또 건국대학교를 가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특히나 강남 지역 아이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역학관계를 생각하면 참 뭔가 어디가 어떻게 확연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약간 입시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시립대학교보다는 낫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보자면요. 올해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20%, 수학 30%, 탐구가 이제 30%, 그리고 영어가 15, 한국사 5%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 2가 형성되어 있고, 원도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국어 20%, 수학 35%, 뭐 탐구 25%, 탐구가 약간 적지요. 아까 이제 자연계열 2보다는. 그래서 전년도와 크게 뭐 변함은 없습니다만, 이제 영어 등급 간 점수 격차가 조금 이제 2등급까지 작년에는 만점을 줬는데 올해는 좀 점수 격차를 줬습니다. 올해는. 예. 영어를 변변하게 좀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이 감점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입니다. 사실 이제 동국대학교도 제가 이렇게 램프 이 표시를 한 이유가 올해 약간 좀 우리가 표적이 될 수 있다. 표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모두에게 기회면은 우리가 모두에게 경계가 되는 대상이기도 해서 약간 주의해야 될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이를 실체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설명드리자면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모집군의 이동이 얘들도 크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시 모집이 전년도보다 확대된 건 뭐 이건 동국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이제 지금 뭐 다 똑같이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와 동일군 같은 군에 따른 지원자 분산 현상이 발생된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얘들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좀 중앙위권 학과들은 또 동국대와도 많이 겹칩니다. 예. 어찌 보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약간 스펙트럼이 길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동국대가 약간 불교 재단 대학이다, 뭐 또는 이런 뭐 예를 들어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또 기피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미적 기하를 지정해놨지만은 저기 저 뭐야 바이오 시스템 대학,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여기 학과들 보시면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바이오 환경과학, 그 다음에 의생명공학,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중 택 1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확통을 응시한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과연 근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확통을 보고 여기를 지원할지는 좀 미지수겠습니다만, 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년도의 모집 방식이랑 거의 뭐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대는 여전히 다군에서 다 모든 모집 단위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학원 상위권 지원자들의 선호도, 뭐 그다음에 국sun 라인 지원자의 추가 합격 기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국민대나 숭실대를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홍익대학교를 워너비 대학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예, 진입 장벽이 높다. 예. 왜냐면 홍대가 다군에 있기 때문에 다군에 별로 그렇게 대학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 영역을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탐구 과목을 좀 내가 잘 봤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네. 왜냐면은 건국대나 동국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과탐도 사실 만만치 않게 어려웠던 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홍대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램프 모양을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이어서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영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종류가 많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수학과 통계학과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습니다. 100분위 대학에, 그러니까 수능에서 100분위 지표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 가장 높은 대학이 사실 숙대였는데 올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대학이 반영하는 지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수 있다. 반면에 유의를 한다면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경계를 할 것이고 이래 돼버리면 지원이 좀 깊이 되는 대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아까 통계학이나 의료학이나 소프트웨어학이나 컴퓨터 과학 이들은 작년에는 문과 따로 뽑고 이제 이과 따로 뽑았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뽑게 됩니다. 사실 통합으로 뽑게 되면 뭐 자연계열 친구들한테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과 친구들, 자연계열 친구들한테는 좀 굉장히 유리한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응용물리 전공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거의 뭐 20%나 가산점을 줬는데, 올해는 좀 가산점 폭을 이제 5% 가산점으로 줄였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작년과 그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반응비상으로는요. 특히나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20%, 그다음에 수학 30%, 탐구, 과탐 이제 30%, 영어 20%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적과 기하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분위 배환형 방식의 최고의 대학, 예, 얘들 백분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반응비 자체가 비교적으로 뭐 20%, 30%, 뭐 30%, 20% 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학교는 어느 특정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재미없는 대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참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이 반응비 자체가 자연계열 1이랑 이게 2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네. 자연계열 2의 이제 융합 특성화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어서 이제 미적과 기하 같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한 응시자들에게는 이제 가산점이 5% 붙고요.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당 100분위가 2.5%씩 붙습니다. 네. 예를 들어 과탐을 그러면 두 과목을 보게 되면은 5%가 되죠. 2.5가 두 개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계열 미적기하 됐고 5%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만 아까 국민대가 100분위를 보고 근데 숭실대는 표준 점수를 보거든요. 이래 돼버리면 당연히 지원자가 분산이 됩니다. 국민대 갈 친구 따로 있고 숭실대 갈 친구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국민대 숭실대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이 성적이면 저기 가고 저기 성적이면 여기 가겠지 하겠지만 반영하는 지표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자가 좀 확연하게 분산이 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군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게 특징이지요. 근데 이제 참 그렇습니다. 아주대학교로 제가 뭐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수원 지역에서는 좀 인근 지역에 뭐 성균관대학교도 있고 경희대학교 뭐 국제 캠퍼스도 있고 한데 이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이제 수원 지역이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파주나 일산이나 또는 뭐 인천이나 또는 그냥 서울 안에 있는 그냥 지역에서는 또 아주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또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선호도 자체가 약간 양극화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랑 숭실대랑 약간 좀 치고받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의 대학을 생각을 안 하고 지원을 했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근데 입시 결과 면에서는 그 두 대학이 크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얘들도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제 수학 성적, 수학 반영비 자체가 지금 거의 뭐 35%, 뭐 40% 반영비가 높은 편입니다. 국어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수학 잘한 친구들에게는 아주대학교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포인트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램프 표시를 그렇게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입니다. 사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서 뭐 부실 대학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돌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크나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대학 입장에서 연간 그 굴리는 예산 자체가 진짜 3천억 정도 되는 대학이 1년에 뭐 2, 30억 받지 못했다고 해서 뭐 대학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대신에 기분은 좀 나쁘죠. 예를 들어 인하대 재학생이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는 같지만 대학이 결코 어떻게 뭐 부실하거나 무너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가 퍼질 때일수록 우리는 인하대학교를 한번 또 타겟팅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어차피 2, 3년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지워집니다. 네. 제가 굳이 뭐 상기시키 드리지는 않겠지만 네, 인서울에 있는 앞서 살펴봤던 대학들 중에서도 과거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와서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하진 않지요. 네. 자, 근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지금 반영 비중을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뭐 두 개는 한 개 이렇게 하는데 국어 20%에 수학 30%, 그다음에 탐구과 2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시나 수학 반영 비중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얘들은 학과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여기 지금 저희 자료집 한번 보시면요. 인하대학교 자연계열에 속해 있는 학과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학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위과와 하위과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든 인하대학교라도 한번 보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인하대학교 이 넓은 스펙트럼의 학과들 가운데서 그래도 한번 넣어볼 만한 데를 한번 좀 찾으셔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하대학교가 올해는 우리에게는 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들 한번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부터는 조금 이제 이게 특별 전형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제 반영비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요롭게 봐야 되는 건 자연계열 이게 지금 이 두 개입니다. 보시면 국어가 이제 20% 그리고 이제 수학이 35% 탐구가 이제 25%인데요. 역시나 수학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는 게 자연계열 일반 학과들입니다. 그리고 유독 창의 소프트 학부만 이제 약간 국어가 35, 수학이 35에 이 친구들은 이제 확통 응시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이 미적 기하를 응시한 애들한테는 5%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뭐 5% 가산점 부여되면 뭐 사실 좀 내심 이런 거죠. 자연계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전략으로 세종대학교가 이렇게 내세운 건데 일단 문과 친구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자연계열에 있어서는 수학이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수학을 내가 잘 봤다 하는 친구들은 인서울에 있어서 세종대학교도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근데 뭐 크게 뭐 변화한 것은 이겁니다. 뭐 탐구 과목이 옛날에는 100분위를 그냥 반영했다가 올해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100분위를 반영하나 그걸 변환해서 표준 점수를 하나 사실 탐구 과목은 크게 이제 변별 자체가 뭐 이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단국대학교 죽전입니다. 이게 이제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는 별로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좀 고려할 만한 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가 아니라 죽전 캠퍼스의 학과들인데 학과는 별로 없으면서 약간 이 반영비가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건축학 전공과 건축학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이 좀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무려 10%나 갖다 붙습니다. 미적분 기형시자한테. 물론 확통을 응시한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 건축학 전공의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 부여하면 사실상 이과 친구들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미적 기하를 응시한 우리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단국대학교 지금 이 건축학 전공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이제 10%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과생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간다면은 역시나 그 안에서도 좀 경쟁은 당연히 있겠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 대학인데요. 이제 올해 수능에서 특정 과목 고득점자들에게는 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예.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올해 역시나 국어 수학도 어려웠고 과탐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표준 점수에 대한 그 점수 격차가 크게 커지겠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특정 과목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가 고작 20%밖에 안 돼요. 수학은 무려 35%나 됩니다. 수학 잘 본 아이들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 35%인데 밑에 보시면요. 미적 기하 표점 10%나 가산점을 줍니다. 게다가 과탐 변표까지 해서 5%,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에게는 5% 가산점을 줍니다. 얘들 정보융합학부는 확통을 응시한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고 사탐을 응시한 친구들도 열려 있으니까 사실상 이과 친구들에게는 가산점을 아예 그냥 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학과 5%, 5년제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응시자 표점의 10% 가산점. 사실 이 정도의 가산점이면 문과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함부로 섣불리 지원했다가는 이과 친구들한테 완전히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반면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가산점을 주는 것들 알뜰살뜰하게 챙겨서 갈 수 있는 모집 단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2등급까지 작년에 이제 만점이었거든요. 2등급까지 다 만점을 줬는데 올해는 이제 강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8점. 크게 해서 200점 만점에 2점 차이니까 100점 만점에서는 1점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차이를 뒀지만 크게 변별력은 없다. 그러니까 크게 변별력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 이거 가산점 알뜰살뜰하게 챙겨가려면 일종의 광운대학교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램프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정말 흔치 않은 국립대학이기도 한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과학기술대학교의 자연계열 반영비 보겠습니다. 국어 20%, 그리고 수학 35%, 탐구, 과탐 같은 경우는 25%, 영어 20%. 역시나 국어보다 수학 반영 비중이 높지요. 예. 게다가 여기를 보시면 과탐 2 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그 과탐 2 과목 표준 점수의 3% 가산점인데 사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원을 할 적에 과탐 2를 응시해서 우리가 그 성적을 가지고 굳이 이 과기대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종의 그냥 예의상 주는 가산점이라서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얘들 역시 수능의 변수, 올해 수능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특정 과목 고득점자들, 수학이나 과탐 애들한테는 많이 유리하다. 그리고 뭐 이제 과기대를 이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주가 저는 아주대, 인하대, 전우, 소신권, 건동호, 적정권, 국sun사단 이거는 서울과기대가 약간 중간에 껴 있는 대학입니다. 중간에 껴 있는 대학. 그러니까 건동으로 가거나 아니면 밑으로는 국sun사단 쪽으로 가든가 하는 그 중간 라인에 있는데 참 애매합니다. 이게 선호도 자체가 약간 고무줄입니다. 과기대가. 왜냐하면 인지도 면에서는 과거의 어떤 산업대였던 시절에 대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국립대라는 어떤 메리트 등록금 자체가 거의 뭐 200만 원 내외니까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서 또 선호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좀 많이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서울과학기술대를 좀 높게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서울에 정말 국립대라고 해봐야 서울대학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서울대학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교대 정도? 근데 이제 인서울 안에 이 국립대는 장기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의 국립대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국립대들을 약간 통합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디랑 통합할까 하는 기대감에 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네. 이제 명지대학교입니다. 이제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 국어 25%, 수학 35%, 탐구 20%, 영어 20%인데요. 탐구는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과탐 2개를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과탐 하나는 확실히 잘해야 돼요. 네.
과탐 한 과목은 망쳐도 됩니다. 대신에 한 과목은 확실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ICT 융합대학, 그다음에 뭐 전공자유학부, 자유, 뭐 건축학부 등은 이제 뭐 과탐 선택 시에 취득 100분위의 반영 점수의 10%를 가산점 부여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 대학은 자연공학 계열인데도 과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회 사탐도 되고 과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탐구 과목을 과탐을 응시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목표는 최대한 이과 학생들을 모으는 거겠죠. 이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얘들이 가산점도 부여하겠고 그리고 탐구 반영 과목 개수도 한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우리가 좀 표적을 좀 표적지로 좀 선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년도 입결 대비 합격선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근데 성신여대는요, 저도 이 정리하면서 좀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왜냐? 죄다 뭐만 하면 가산점 주겠대요. 약간 무슨 우리가 마트 가면 다 무슨 원가격 해놓고 X 치고 밑에 할인 가격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럴 거면 왜 가산점으로 그 반영비를 왜 규정했냐 이 말입니다. 반영 비율이 의미가 없어요. 뭐만 하면 다 가산점이에요. 이거 어머님들 책자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산점 줄 것 같으면 시당초 가산점 포함해서 그냥 반영비 매기지. 그래서 이제 성신여대는 조금 유의해야 될 대학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재점수로 가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가산점 챙겨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다. 성신여대를 가려면은 가산점 못 받아 챙겨가면 이건 바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든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은 가산점 받아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과탐 선택 시 뭐 몇 퍼센트 가산, 몇 퍼센트 가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적지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학별로 사실 다 살펴봤거든요. 제가 너무 성신여대 너무 빨리 넘겼나요? 예. 조금만 더 보시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대학별로는 더 이상 다루게 되면 다시 끝도 없어요. 뭐 이 대학은 안 다뤄주나요? 예, 그거는 또 어디까지 내려가겠지 저도 사실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은 올해 어려웠고 정말 아이들은 울상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섣부르게 모든 걸 포기하고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으로는 이제 자연계 지원조합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뭐 학과별로도 다르고 반영 방법으로도 다르고 나중에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입니다만 거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원서 라인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제 입시 결과를 가지고 대학들이 여기는 높고 저기는 높고 반박은 할 수 있겠지만요. 대강 이렇다라는 점을 보시고 제가 이 빨간색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조금 우리가 표적 대학이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기회는 남들에게도 기회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램프를 만들었던 대학들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특히나 뭐 상명대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앞서 다루진 않았지만요. 네, 사진들 찍으시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넘길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동국대학교 가군에 소신을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러면 가군에 다른 뭐 가군에 숙명여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죠. 한 군에는 한 대학을 쓰니까. 그러면 소신으로 동국대학교를 쓴 애들은 나군의 안정으로는 또는 적정으로는 이제 이 대학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니면 아예 안정으로 여기 대학을 쓰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군에는 그럼 다시 내가 소신을 한번 홍익대를 써보겠다. 이 원소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고 또는 뭐 학과의 정확한 입시 결과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아직 수능의 최종적인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은 터라. 하지만 대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마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건 사실 시의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제 수능이 어렵고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끝까지 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분위기가 어둡고 또는 바깥이 어둡다면 등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불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원서 쓸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또 실체점 설명회 때 뵙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